선천적인 예지 능력으로 어릴 적부터 대연 천재라 불려왔던 무녀 아야노의 충격적인 발언에 일본 열도가 심대한 동요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과거의 업보로 인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처음에 대중들은 그녀의 경고를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대지진, 엔화 가치의 폭락,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쌀 폭동 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그녀의 예언은 섬뜩한 현실로 다가왔고, 현재 일본은 불가피하게 한국산 쌀의 생존을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도쿄경제신문의 베테랑 사회부 기자 다나카 료코는 호련히 사라진 예언자의 흔적을 따라 숨겨진 진실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쿄경제신문 사회부에서 근무하는 8년차 베테랑 기자 다나카 료코라고 합니다. 늘 냉철한 숫자와 객관적인 사실만을 쫓아왔던 제가 이러한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역사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일은 한 달 전, 제가 쌀 폭동 현장을 취재하던 시점에 시작되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익히 보셨겠지만 일본은 현재 매우 심각한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선반들은 텅 비었고 매일 아침 배급소 앞에는 장사진을 이룬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식량난으로 인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비참한 현실은 한국에서 수입해온 쌀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가 식민 지배했던 국가에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저는 시부야역 인근 배급소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구하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낯선 번호로부터 하나의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타마가와 신사로 오십시오. 무녀 아야노가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시지로 여겼으나 그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 기자로서의 저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지진, 엔화 폭락, 쌀 위기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네 번째 예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는 기자 본능에 따라 이 제보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외곽에 자리한 조그마한 타마가와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돌계단을 올라 붉은색 돌문 조거를 통과하자 고요하고 정갈한 신사 경내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야노를 마주했습니다. 24살의 젊은 무녀인 아야노는 전통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외모는 평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제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날카로운 눈동자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야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의 죄를 직면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이 만남이 제 삶과 어쩌면 일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죄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아야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신사 뒤편에 있는 작은 다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실에는 오래된 족자와 낡은 책들이 가득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야노는 침착하게 차를 준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료코 씨, 신문사에서 오신 거죠? 쌀 폭동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계시겠네요. 제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그녀는 찻잔을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오실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3년 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3년 전이요? 제가 의아해하며 되묻자 아야노는 찻잔을 저에게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봄, 제가 3가지 재앙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땅이 크게 흔들릴 것. 둘째, 국가의 돈이 무너질 것. 셋째, 밥상이 비워질 것.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현실이 되었죠. 그녀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12월 도호쿠 대지진,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엔화 폭락, 그리고 지금의 쌀 위기까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기자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기자에게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닐까요? 일본은 항상 지진이 발생하며 경제위기 역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야노는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가 있었고 거기에는 그녀의 예언이 명확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함께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정확히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야노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계속된다면 일본은 필연적으로 한국에 종속될 것입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야노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쌀이 없다면 일본은 지금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에너지, 기술, 식량, 마침내는 정치적으로까지 더 많은 것들이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아야노는 불현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은 기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매듭은 반드시 풀려야 합니다. 우리가 풀지 않으면 그 매듭이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신사 밖에서 갑작스럽게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야노는 제 손을 놓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네 번째 경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야만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치솟았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아야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신사를 나서면서 저는 그녀의 말이 단순한 미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이 지금까지 모두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것이 그저 흥미로운 기사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결국 저를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역사의 진실로 이끌게 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야노의 기이한 예언을 머릿속에서 애써 지우려 노력하며 새로운 취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쿄 신주쿠역 인근의 대형 쌀 배급소였습니다. 전날 밤 이곳에서 한국산 쌀 분배를 둘러싸고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선 시민들 사이에서 작은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는 곧 수백 명이 가세한 대규모 소요 사태로 번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관 10명이 넘게 부상을 입었고 배급소 건물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바닥에 흩어져 있는 쌀, 그리고 여기저기 눈에 띄는 외국산 쌀거부라는 낙서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경계선을 치고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섰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면서 시작된 거예요. 60살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빈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산 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일본인이 한국산 쌀을 먹느니 굶는 게 낫다고 소리치더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의 노인으로 보이는 한 분이 배급소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쌀은 절대 안 받겠어.
당신들은 80대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눈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흘 전 새벽에 일어나 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죠. 메모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무라타 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곧 돌아올게요. 혹시 제가 아야노의 방을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중요한 인터뷰 중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저도 당황스럽네요. 무라타 켄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제가 신문사 기자임을 확인한 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잠시만요. 손녀의 사생활인데. 하지만 요즘 그 아이가 너무 이상해요. 혹시 당신이 뭔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사 뒤편에 있는 작은 목조 가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야노의 방은 2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벽 전체가 지도와 사진, 신문 기사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한국 지도가 크게 붙어 있었고 서울, 이천, 경북 안동 등의 도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벽에는 수십 개의 일본 역사 관련 기사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역사 교과서 왜곡 등 모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갈등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저는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라타 켄지 역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 손녀가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다니.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야노의 정갈한 필체로 여러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네 번째가 뒤따를 것이다. 역사의 매듭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 진실은 바다 건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구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한 곳에서 올 것이다. 무라타 켄지는 벽에 붙은 기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녀는 항상 일본의 과거에 집착했어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마치 전생에 무언가를 경험한 것처럼. 저는 방구석에 놓인 여행 가방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반쯤 열린 가방 사이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보였습니다. 이건 아야노가 한국에 간 걸까요? 무라타 켄지는 놀란 표정으로 가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에 깔려있던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194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모습이 여럿 보였습니다. 무라타 켄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이건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었는데, 이 사진은 무엇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라타 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좀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 거대한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야노의 예언,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이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 무라타 켄지를 따라 다실로 향하면서 저는 아야노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 일본인들이 가장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실의 자리를 잡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라타 켄지는 천천히 차를 준비하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향기가 작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무라타 켄지입니다.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야노의 외할아버지죠. 그는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나는 군국주의 시절 조선에서 복무했던 군인이었소. 차를 건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940년부터 45년까지 경상북도 지역에 주둔했었지요. 그 당시 나는 겨우 20살, 전쟁의 의미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소. 마을에서 식량을 강제로 징발하고 젊은이들을 노동자로 끌고 갔지요. 때로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도 했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켄지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아야노의 예언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야노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어요. 5살 때부터 꿈을 통해 미래를 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내일 비가 올 거라든가, 이웃집 할머니가 병에 걸릴 거라든가. 하지만 점점 그 예언은 더 정확해지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아야노는 내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꿈에서 보았다고 했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벽에 붙은 자료들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야노는 우리의 역사, 특히 우리가 한국에 저지른 일들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전 갑자기 그 3가지 재앙을 예언했죠. 지진, 엔화 폭락, 쌀 위기.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나조차도. 무라타 켄지는 서랍에서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야노가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남긴 편지예요. 사흘 전 새벽, 떠나기 전에 남겼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저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간결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료코 씨, 진실을 알고 싶으면 4번째 경고를 찾으세요. 답은 한국에 있습니다. 서울, 이천, 안동을 방문하세요. 특히 안동에서 제 마지막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야노는 또 뭐라고 말했나요? 한국에 종속된다는 예언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라타 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야노는 우리가 사과하지 않으면 일본이 한국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했소. 처음엔 미친 소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전 밤, 떠나기 전 아야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일본의 진정한 독립은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한국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니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취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켄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아야노의 예언을 온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녀가 돌아오면 제게 연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라타 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일본인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평생 침묵했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지금 보니 어쩌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를 나오면서 저는 아야노의 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자료들,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 그리고 책상 위에 남겨진 마지막 메모, 일본의 구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한 곳에서 올 것이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편집장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국 취재를 어떻게 승인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야노가 말한 4번째 경고가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저와 일본의 운명에 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편집장 하세가와를 찾아갔습니다.
65살의 하세가와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쌀 폭동 기사를 마무리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제 휴대전화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나카 료코 기자님, 맞습니까? 낮고 긴장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아야노 건에 대해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예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세요. 전화가 갑자기 끊겼고 저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무엇에 가까워지고 있기에 이런 경고를 받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가기로. 아야노의 흔적을 찾아 그녀가 말한 네 번째 경고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이것이 단순한 기자로서의 호기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인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역사의 매듭을 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김포공항행 비행기는 24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저는 남은 하루 동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야노를 따라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일본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모아야 했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갈등에 관한 과거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역사교과서 논쟁 등 수십 년간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수많은 이슈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찾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역사적 갈등과 현재의 쌀 위기에 대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아야노가 말한 종속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대학 시절 친구였던 이토 마사토는 현재 농림수산성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료코. 쌀 위기 취재 중이라며? 이토 마사토는 사무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어. 맞아. 사실 공식적인 정보 말고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알고 싶어. 이토 마사토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절대 기사에 쓸 수 없는 거야?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쌀 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야?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농업 정책을 완전히 잘못 이끌었어. 쌀 자급률을 높이는 대신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신품종 개발에도 소홀히 했고. 이토 마사토는 태블릿을 꺼내 비공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쌀 자급률이 지난 10년간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한국의 농업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냉해와 기후의 강한 품종 개발, 스마트팜 기술.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기술에 투자해왔어. 그런데 왜 정부는 대중에게 실상을 알리지 않는 거지? 이토 마사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이지. 과거 우리가 식민 지배했던 나라에게 농업 기술로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는 다시 주변을 살피고 태블릿에 또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현재 한국 쌀 수입에 대한 비공개 내부 반응이야. 공개적으로는 감사를 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고 있어.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 의존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쌀 수출을 정치적 레버리지 지렛대로 사용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정치적 레버리지? 그래, 예를 들면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배상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쌀을 원한다면 과거사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갑자기 아야노의 예언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종속될 것.
이토 마사토, 한국 정부가 실제로 그런 요구를 했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어. 오히려 한국 정부는 정치적 조건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정치적 요구가 따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 대화를 마치고 헤어진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서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의 역사적 흐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놀랍게도 한 학술 논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조선의 전통 쌀 품종과 농법을 대규모로 연구하고 일본으로 가져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후 한국은 이 잃어버린 농업 자산을 복원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고 결국 원조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죠. 역사의 아이러니, 과거에 빼앗아간 지식이 이제는 우리를 구하는 원천이 되었다니.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누군가 저를 주시하는 듯한 불편한 감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침에 정리해두었던 책상이 약간 엉망이었고 컴퓨터의 위치도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을 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서랍을 열어보니 아야노의 편지는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숨겨두었던 메모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야노의 방에서 발견했던 암호화된 메시지를 제가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된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제 조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 단순한 무녀의 예언이 왜 이렇게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떠나 아야노가 남긴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서울, 이천, 안동, 그녀가 가리킨 곳에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짐을 꾸리면서 저는 아야노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답은 땅에 있다. 진실은 손으로 만져야 한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땅, 한국의 쌀, 그리고 우리가 지워버린 공유된 역사,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오전 8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어떤 진실로 저를 이끌지, 그리고 그 진실이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출국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와 쌀 폭동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들이 크게 줄어든 탓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며 공항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의 추가 쌀 지원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추가로 5만 톤의 쌀을 일본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앞서 보낸 10만 톤에 이은 두 번째 지원으로 한국 농림부 장관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 국가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인도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인천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 쌀 포대를 싣는 모습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고베항에서는 한국 쌀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든 시민들과 반대로 굴욕적 수입 거부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대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쌀 지원에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된 한국이 쌀 수출의 대가로 역사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료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를 저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야노의 예언과 진실을 향한 강한 호기심이 제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창밖으로 일본 열도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투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일본 여성이 방문하지 않았나요? 20대 초반, 긴 머리에.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일주일 전에 일본 여성이 왔었어요. 많은 질문을 했죠. 특히 우리의 쌀 품종 개발, 역사와 일제강점기 동안 잃어버린 전통 종자복원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안동에 관심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하회마을에요. 그날 저녁, 저는 안동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야노의 흔적을 따라가는 이 여정이 점점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동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작은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낙동강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하회마을에서 아야노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잠들기 전 저는 아야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료코 씨, 진실을 알고 싶으면 네 번째 경고를 찾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의 위기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인지. 내일, 안동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안동의 아침은 맑고 선선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와 함께 멀리 산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하회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회마을은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마을로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는 지형 때문에 하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로 걸어가는 길, 고즈넉한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늘어선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초가 지붕과 기와 지붕의 집들, 좁은 돌담길, 마당의 핀 꽃. 도쿄의 번잡함에 익숙한 제게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안내소에서 간단한 지도를 받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야노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았을지, 어디에 단서를 남겼을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연세가 지긋한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일본 분들은 표정이 좀 달라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구경하러 오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에 이곳을 방문한 일본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긴 머리에. 노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아, 그 아이, 아야노라고 했던가? 특별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죠. 맞습니다. 그녀를 만나셨군요.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어요. 우리 마을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물었죠. 저는 마을의 문화 해설사거든요. 박노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다나카 료코입니다. 료코 씨,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아야노는 당신이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그 메시지는요. 저를 따라오세요. 박노인은 저를 마을 구석에 있는 오래된 한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자택이었습니다. 낮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아늑한 마당과 전통적인 내부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문이 300년 넘게 지켜온 집이에요.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합 장소이기도 했죠. 그는 안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복 입은 사람들과 일본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 때 사진입니다. 1940년대 일본군이 우리 마을에서 쌀을 강제로 수탈해 가던 시절이죠. 사진 속에는 쌀 포대를 트럭에 싣는 일본 군인들과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현재 일본에서 한국 쌀을 받는 상황과 묘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아야노는 이 사진들을 보고 울었어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남겼죠. 그는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제 이름이 한글과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메모리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료코 씨,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알고 있겠죠? 이 USB에 네 번째 경고의 전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일본으로 돌아가 이 진실을 알려주세요. 아야노. 그 아이는 특별했어요. 박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아야노는 어디로 갔다고 하던가요?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무릎을 꿇고 과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는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 때문에. 하지만 아야노를 만난 후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정부의 공식 성명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USB를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선생님, 소중한 이야기와 이것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료코 씨, 한 가지 더 말해도 될까요? 노인은 눈에 깊은 감정을 담았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마주한다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아야노가 나타났습니다. 하회마을의 전통 가옥을 배경으로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료코 씨, 이 메시지를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3가지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지진, 경제 위기, 식량 부족.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경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야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료코 씨, 4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한국에 종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벌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입니다. 쌀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내부 보고서로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식량 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농업 인구 감소, 기술 투자 부족. 일본은 앞으로 에너지, 첨단 기술, 심지어 문화까지 더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본 미래입니다. 그녀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한다면, 그리고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것은 종속이 아닌 동등한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야노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마음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거부한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 그리고 화해의 정신입니다. 료코 씨, 부디 이 메시지를 일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야노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편집장은 이미 이 주제를 거부했고 정부 관계자는 제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으로 역사 문제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역사적 갈등이 있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우리의 지원이 이러한 역사 문제를 들춰내는 계기가 될까 봐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쌀 지원에 어떤 정치적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많은 한국인들은 이것이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정의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의 말에 아야노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종속될 것. 김 박사님, 혹시 아야노라는 일본 여성을 만나셨나요? 일주일 전에 이곳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특별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죠. 우리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미래 식량 안보와 한일 협력에 관해 많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쌀 기술이 일본을 구할 수 있는지. 둘째,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마치 우리가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김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일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도움을 청하고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종속이 아닌 상호협력의 문제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도움을 청하고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야노의 예언은 경고였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기술이나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이웃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과 과거를 직시하지 못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일본으로 귀국한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야노의 비디오, 김 박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 이것들을 어떻게 일본 사회에 전할 수 있을까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다나카 료코 씨, 맞습니까? 낮고 긴장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조사가 알려졌습니다. 귀국하면 즉시 연락이 갈 겁니다. 누구시죠? 어떻게 제 번호를? 통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아야노의 예언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야노의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자연의 재앙이 아니라 마음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거부한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 그리고 화해의 정신입니다.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준비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 그리고 어쩌면 일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출구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 익명의 전화는 진짜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정장 차림의 두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나카 료코 씨, 첫 번째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누구신지요?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국가안보국 소속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항 내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료코 씨, 한국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두 번째 남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관광이었습니다. 쉴 시간이 필요해서. 안동과 이천은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업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은 더욱 그렇죠. 그들은 이미 제 모든 행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취재였습니다. 일본의 쌀 위기와 한국의 지원에 관한 아야노라는 여성을 찾고 계셨죠? 첫 번째 남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료코 씨,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아야노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회마을에서 USB를 받았죠.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개인적인 메시지였어요. 국가안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남성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료코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쌀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위험합니다. 진실이 왜 위험합니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남성이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요. 그들은 제게 USB를 요구했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료코 씨,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신문 사회부 기자로서의 커리어가 중요하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자 아파트 전체가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 서류들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USB는 제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저를 막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야노의 예언, 한국에서의 발견, 역사적 연결고리,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USB에서 아야노의 비디오 파일을 추출해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며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경제신문사 사옥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회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세가와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료코, 무슨 생각으로 허가 없이 한국에 갔지? 문을 닫자마자 그가 화를 냈습니다. 휴가라고 거짓말하고. 취재였습니다. 편집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고 국가안보국에서 연락이 왔어. 너 지금 감시 대상이라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쌀 위기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그만. 하세가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료코, 너는 해고되었어. 지금 당장. 뭐라고요? 회사 규정 위반, 무단 출장, 국가안보 위협, 이유는 충분해. 오늘부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개인 물품만 가져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집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하세가와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과연 일본은 역사의 매듭을 풀고 진정한 독립과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의 48시간은 악몽 같았습니다. 좁은 유치장, 끝없는 신문, 그리고 고립. 하지만 제 정신은 굳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 아야노의 위치, USB의 출처, 한국 정보와의 연계 가능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변호사의 도움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한 공공불안 조성 공중부안 조성이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석방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추가 취재 금지, 관련 발언 자제, 당국에 계속 출두할 것. 아파트로 돌아오니 문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가까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방 TV를 켜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쿄 시내에서 역사 직시 운동 참가자 1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다나카 료코 전 기자의 보도와 관련해 역사적 진실 규명과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를 요구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이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비추어졌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바꾸자. 진정한 협력을 위한 화해.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코토였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체포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막 풀려났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걱정 마세요. 선배님의 기사가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대학생들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요. 정말. 네, 역사 직시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SNS에서 진실을 위한 용기 해시태그가 트렌드 중이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야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타마가와 신사에 다시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있어요. 당국도 찾고 있대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밖으로 도쿄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꽃이 점화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변장을 하고 타마가와 신사로 향했습니다. 아야노를 찾아야 했습니다. 신사는 평소보다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아야노의 소문이 퍼진 탓이겠죠? 경찰도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신사 경내를 둘러보았지만 아야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실로 향하는 길, 갑자기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돌아보니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를 따라 신사 뒤편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가자 작은 목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문을 열고 저를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두운 내부에 눈이 적응되자 아야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료코 씨,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아야노, 정말 당신이군요.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전했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작은 움직임이에요. 정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료코 씨, 아야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요. 네, 저의 공개 발언이죠. 제가 예언자로서 직접 나서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도 체포될 거예요. 당국은? 두렵지 않아요. 이것은 제 운명이니까요. 아야노는 창가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저는 언론 앞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제 예언, 역사적 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코토와 진실의 목소리 기자들, 그리고 몇몇 외국 언론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기자회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도쿄 외곽의 한 폐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20여 명의 기자들과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야노는 테이블 앞에 앉아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오노 아야노입니다. 3년 전 저는 일본에 닥칠 3가지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지진, 엔화 폭락, 그리고 쌀 위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번째 경고, 그것은 일본이 한국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종속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야노 씨,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항의하고 경찰은 카메라를 압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자들의 존재 덕분에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야노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는 동안에도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가 경찰차에 실려 사라진 후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야노의 메시지는 전달되었고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혼란과 관련하여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한 재검토위원회를 설립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작은 첫걸음에 불과했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역사 문제 재검토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야노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녀의 체포와 기자회견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직시 운동은 계속 확산되었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역사 교과서 개정과 한국과의 진정한 화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달 후, 저와 아야노는 한국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평화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역사학자,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아야노는 무대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때로는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됩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아직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씨는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큰 불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야노는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표정을 보며 저는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정표였음을 이해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용기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독립은 때로는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예언자의 마지막 경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이었습니다. 예언자와 기자의 만남이 일본 사회에 던진 파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진정한 독립의 첫걸음임을 일본은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이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진실 추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댓글로 과거와 미래의 연결고리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